비문증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한번 나중에 생길 유리체 혼탁도 어느 정도는 좀 예방할 수는 있는 효과는 있죠. 비문증 수술이라고 말씀하신 게 유리체 절제술을 맞아요. 유리체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죠. 그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절제를 하고 그 절제를 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또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는 건지 그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이제 CG 입혀주겠죠. 네. 눈알이 이렇게 있어요. 눈알이 있으면 그 안쪽에 유리체라고 젤리 같은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끈적끈적하고 자르기 전까지는 양쪽에서 자꾸 끊을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되게 끈적이고 그런 조직인데 잘라서 제거를 하게 돼요. 속에 있는 유리체를 통째로 끄집어낼 수가 없고 바늘구멍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바늘구멍 끝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서 음압을 걸어서 흡입을 하면 조금 이렇게 딸려 들어오겠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싹둑 칼이 지나가면서 한번 자르고 또 당겨서 싹둑 하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거를 다 잘라서 제거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는 뭘로 채워지느냐, 수술을 할 때 쓰는 BSS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수술용 용액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우선 채워지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서 만들어지는 방수로 다 치환이 돼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액체는 다시 혼탁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리체 혼탁이 생겨서 비문증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생길 유리체 혼탁도 어느 정도는 좀 예방할 수는 있는 효과는 있죠. 그러면 그 액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랑 원래 건강했던 유리체 그 젤리 같은 조직이 들어가 있을 때랑 다른 점은 없나요? 건강적인 면에서 차이점은 전혀 없어요. 굳이 뭐 어떤 예상을 해서 차이점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눈알이 간혹 터져서 우리가 대학병원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뭐가 튀어가지고 눈알이 터진다든지, 그럴 때 속에 유리체가 있는 경우에 끈적끈적한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막 서로 뭉쳐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구를 모형을 좀 유지를 해주겠죠. 속에서 얘네들이 약간 남아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속이 물로 채워져 있다, 그럼 눈알이 터져버리면 물이 싹 다 빠져버리면서 눈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극단적인, 눈알이 터지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일상생활에서는 차이가 없다.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차이를 없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전혀 없어요. 질문 중에 네. 수술 기구는 23 게이지인가요? 25 게이지인가요? 이런 걸 여쭤보는 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할 때 구멍을, 바늘구멍 같은 거 뚫고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20 게이지, 23 게이지, 25 게이지, 27 게이지 있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구멍이 작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큰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느냐, 얇은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되고, 큰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면 당연히 눈을 크게 구멍이 뚫리고 빨아들일 때는 시원하게 잘 빨리죠. 근데 이거를 뺐을 때 구멍이 크기 때문에 저절로 잘 아물지를 않죠. 그러면 이제 한 땀 두 땀 꼬매줘야 되는 거고, 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술할 때 빨아들이기는 더 어렵고 답답하죠. 근데 이거를 뺐을 때 구멍을 빼면은 구멍이 아주 작으니까 저절로 이게 아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늘로 예를 들어서 피 뽑고 나서 여기 안 꼬매잖아요, 바늘 구멍을. 일반 환자분들 이렇게까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우선 이거는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들 본인들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런 것까지 찾아보겠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뭐 23게이지가 어떻느니, PVD가 어쩌느니, 후유리체 박리니, 뭐 전유리체 절제술이니, 정말 전문 용어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사들이 조금 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치료를 해주는 질환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좀 그런 걱정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비문증 때문에 이제 유리체 절제술 수술을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원장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뭐 물론 의사마다 치료하는 방식은 조금 다 성향 차이가 우선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비문증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거 수술하셔야 되는 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불편하신 분들만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는 유리체를 제거하는 유리체 절제술밖에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 유리체 절제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백내장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불편하시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이제 권해드리는 편인데,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이렇게 좀 기술이 좋아지면서 간단해지고 좀 더 쉬워지고 회복도 빨라지고 한 지가 역사가 우선 그렇게 길진 않아요. 불과 한 10년, 뭐 한 15년 전만 해도 이 수술 받으면 대학병원에 막 일주일씩 입원하고 그랬었던 수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날 입원해서 수술 받고 그날 퇴원하고 대부분 요즘은 대학병원 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대가 바뀌면서 수술 자체가 좀 간단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 수술도 좀 간단해지고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을 수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수술하다가 문제 생기거나 어떤 다른 합병증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시력 좋았던 사람이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시각적인 불편함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쉽게 수술로 접근을 못했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럴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과거에 비해서 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우선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대학병원 가서 망막 수술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이거 수술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한테는 수술 받으려고 하는 망막 질환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쪽을 치료를 해주지 이쪽을 치료를 해주진 않죠. 저도 교수로 있을 때는 다른 치료해드려야 될 환자분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비문증 치료는 잘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생활이 망가져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해드리고 나서 정신과 약도 끊었다고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비문증 수술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라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싶고, 물론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야 백내장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내장 수술할 때도 부작용 생길 수 있고요. 라식 라섹할 때도 부작용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수술 전에 돼야 될 것이고 환자분이 어그리가 돼야지 이건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수술 후 이제 부작용 이야기를 할 때 백내장 항상 따라 나오는 내용이던데 왜 백내장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다른 혹시 뭐 질병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 확실한 거는 이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서 이 눈 안에다가 뭐 가스를 넣는다든지 실리콘 기름을 넣는다든지 어떤 이런 충전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백내장 발생 빈도가 확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뭐 원인으로서는 뭐 산화 뭐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맞아서 확실히 수술 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눈 안에 뭐 다른 문제가 없어서 충전물을 채워놓지 않을 때 안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뭐 낮은 확률로 안압이 오른다든지 안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망막에 손상을 준다든지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것도 생기지 않도록 수술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샷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구후 마취라 그래서 눈 밑에다가 주사 마취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아주 굉장히 낮은 확률로 생기는 거라서 그것도 크게 걱정하실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받으면은 고개를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 비문증으로 인한 유리체 절제술은 엎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도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없죠. 엎드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유리체 절제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엎드릴 필요는 없고, 엎드리는 이유는 눈 안에 가스나 기체나 뭐 실리콘 기름이나 이런 걸 넣어서 부력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엎드려야지 눈이 밑을 향하게 될 것이고 눈 아래 맨 뒤쪽을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를 부력을 이용해서 누르려면 이 뒤쪽을 누르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위로 뜨게 되니까 이쪽으로 뜨면서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력을 이용을 해서 망막을 눌러줘야 되는 상황, 망막 박리라든지 뭐 황반에 원공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망막 점막이 생겨가지고 망막이 약간 들떠 있다든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망막을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만 엎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엎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서 막 환자분들 찾아보시면 뭐 다 엎드려야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엎드리진 않아도 됩니다. 환자분들이 현실적인 궁금증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일상생활이 하는 데까지 얼마나 그게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수한다거나 뭐 머리 감는다거나 샤워한다거나 이런 거는 눈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그냥 물 닿는 게 5일에서 보통 7일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뭐 사우나에 들어간다든지 막 탕에 오래 몸을 지진다든지 뭐 하는 것들은 보통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즘 뭐 워터밤 가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찜질방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운전이나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다 술, 담배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뭐 이 기회에 그냥 끊으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 술도 보통 한 달 정도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담배는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치고요. 운전은 본인이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뭐 다음 날부터 시력 잘 보이고 문제 없다 그러면 그날부터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실 수만 있으면 조심스럽게 하시면 돼요. 비행기 탑승도 많이 여쭤보시고. 비행기 탑승도 이제 엎드리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수술하고 눈 안에다가 가스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눈 안에 기체를 넣어놨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빵빵해지거든요, 속에서. 그래서 눈에 가스나 기체가 들어있을 때는 절대 올라가시면 안 돼요, 높은 데. 그거는 저도 뭐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지만 불편한데 참고 살 만한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치료 분명히 돼요. 저희 병원 수술받고 치료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안 되는 병은 아니니까 우선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적응을 최대한 해보시다가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치료를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우울하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문증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거는 맞지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